몸이 식어가고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사기 위암. 시한부 1년. 하느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날 밤 믿기 힘든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수술도 약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위암 사기입니다. 길면 2년, 보통은 1년 정도 보셔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은 귀에 얼음 조각이 박힌 것 같았어요. 숨이 멎고 온몸이 굳어버렸죠. 의사는 너무도 차분한 얼굴이었어요. 그 말 수십 번은 해본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저희한테는 그게 처음이자 전부를 흔든 한 문장이었어요. 저는 윤지예요. 지금은 베를린에 살고 있고 제 남편 토마스는 독일 사람이에요. 대학교에서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날 이후 줄곧 함께였죠. 우리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많은 걸 가진 건 아니었지만 함께 웃고 요리하고 소소한 여행을 떠나고 아주 평범한 부부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무너졌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요. 병원을 나오는 길 토마스가 제 손을 꽉 잡았는데 그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눈빛도 얼굴도 말도 없었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멍하니 보며 묻고 또 물었죠. 왜 하필 토마스야?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오히려 저한테 채소 좀 먹으라고 잔소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고 죽 한 숟갈도 넘기기 힘들어했어요. 저는 정말 뭐든 다 해보았습니다. 비타민 주스, 유기농 식단, 해외 유명 레시피까지요. 하지만 접시를 밀어내며 토마스가 말했죠. 윤지야,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토마스, 괜찮아. 내일은 좀 더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주문 같았어요. 뭘 더 해줘야 하지? 어떻게든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들로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 서울에 계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갈게. 가방은 내가 챙길 테니까 문만 열어. 저는 말렸어요. 여기까지 오는 비행이 너무 힘들 테니까요. 토마스도 지쳐있고 지금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미 엄마는 짐을 다 싸셨대요. 그리고 이틀 뒤 검은 캐리어 2개와 함께 손에는 작은 유리병 하나를 들고 엄마가 도착하셨어요. 그건 엄마가 직접 담근 된장이었어요. 이게 토마스를 지켜줄 거야. 이거면 좀 나아질 거야.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 된장 하나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요? 그땐 몰랐어요. 정말 그 된장국 한 그릇이 우리의 삶을 다시 데우게 될 줄은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베를린의 하늘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 조용한 새벽 저는 작은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죠. 복도 끝에서 은은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익숙한 향기가 따라왔어요. 구수하고 따뜻한 한국 된장의 냄새였어요. 오랜만에 듣는 엄마의 자장가 같았죠. 파를 송송 썰고 두부를 반듯하게 자르고 마늘을 까는 손길 하나하나가 정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모습이 꼭 기도처럼 느껴졌어요. 엄마, 이렇게 일찍 안 일어나셔도 되는데.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엄마는 고개도 들지 않고 그러셨어요. 지금은 밥을 만드는 게 아니야. 먹을 이유를 만드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살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살고 싶게 만드는 밥상. 그게 엄마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때였어요. 토마스가 방에서 나왔어요. 여전히 창백했고 걸음도 느렸지만 부엌으로 퍼지는 된장국 냄새에 멈춰 섰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아주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엔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한 듯 했죠. 이 냄새는 된장국이야. 미소시루랑 비슷한데 맛은 더 깊어. 제가 설명하자 토마스는 말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갓 끓인 국을 엄마는 조심스레 앞에 놓아주셨죠. 한 숟갈만 먹어봐. 그는 잠시 그릇을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그리고 또 한 입. 말은 없었지만 그릇은 비워졌어요. 그날 처음으로 음식이 그의 몸속에 들어간 날이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먹고 싶어서. 엄마는 속삭이듯 제게 말했죠. 저건 그냥 밥이 아니야. 사랑도 함께 먹고 있는 거야.
저는 눈물이 날까봐 고개를 돌렸어요. 몇 주 동안도 이런 식사는 없었거든요. 그날을 기점으로 무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단단하게 부엌을 지켰고 순두부찌개, 된장국, 감자조림, 죽, 백김치 모든 음식이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웠어요. 토마스는 조금씩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앉아있는 시간도 길어졌고 조금씩 웃기 시작했죠. 어느 저녁 그는 엄마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 된장은 얼마나 발효시키는 거예요? 육수엔 뭐가 들어가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 질문들 속엔 생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웃으면서 다 대답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 우리 부엌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말보다 조용한 손길, 숟가락 하나하나에 담긴 온기,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들이 우리를 하루하루 앞으로 이끌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된장국 한 그릇이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걸 다시 느끼게 해줬었어요. 그 뒤로 엄마는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어요. 새벽마다 조용히 앞치마를 매셨고 작은 소리로 칼을 다듬으면서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하셨죠. 순두부찌개, 감자조림, 백김치, 들깨죽까지. 그 부엌은 매일 아침 다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짠 것도 매운 것도 아니고 자극적인 양념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따뜻하고 부드럽고 마음을 데워주는 음식들이었죠. 엄마는 요리를 한다기보다는 누군가의 마음을 감싸주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토마스도 다시 조금씩 먹기 시작했었어요. 처음엔 한두 숟갈 정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희망이었어요. 볼이 아주 조금 붉어졌고 앉아있는 시간도 길어졌고 어느 날 저녁엔 웃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본 진짜 웃음이었죠. 어느 저녁이었어요. 제가 조용히 부엌 문가에 서 있었는데요. 엄마는 깨끗한 면보로 두부의 물기를 꾹꾹 눌러 빼고 계셨어요. 토마스는 그걸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죠. 지친 눈인데도 그 안에 뭔가 호기심 같은 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된장은 얼마나 숙성시키는 거예요? 국물엔 뭐가 들어가요? 혹시 저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조용히 물어봤었죠. 하나하나 엄마는 다 답해주셨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손으로도, 표정으로도, 작은 움직임으로도요. 그건 설명이 아니라 나누는 거였어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날 저녁 식사 후 토마스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이 병을 이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 된장국을 먹으면 왠지 해보고 싶어져. 그 말 끝에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도 느꼈을 거예요. 우린 지금 몸만 살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살고 싶은 마음을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 부엌이 정말 달라졌어요. 그저 요리만 하는 곳이 아니었고요. 음식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는 거룩한 공간이 되었죠. 그 미역은 정화의 느낌이 있었고 두부는 가볍고 순한 마음을 닮았고 그 된장은 균형과 깊이를 주었어요. 그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에게는 삶을 이어주는 작은 희망들이었죠. 우리는 더 이상 남은 날을 세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베를린에 도착하신 지 벌써 3주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토마스는 전보다 훨씬 잘 먹고 있었고 밤마다 조금씩 더 오래 자고 있었죠.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웃는 날이 생기니까 그 자체로 저희는 안심이 되었고 뭔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물론 통증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토마스가 혼자서 거실을 살짝 걸어 다녔어요. 창가에 서서 흐릿한 베를린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를 보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만 안 있으니까 세상이 예뻐 보이네. 저는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주면서 미소 지었어요. 아주 작은 순간이었지만 그게 저희한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조용하고 천천히 희망이라는 게 다시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엄마는 들깨 단호박 죽을 끓여주셨어요. 밖에는 바람이 좀 차가웠고 다음날 병원 검진 결과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 셋 다 마음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럴 땐 모든 게 따뜻해야 했어요. 말도 공기도 음식도요. 엄마랑 저는 시장에 가서 단호박 하나를 골랐는데 노란색이 아니라 껍질이 연한 흰 단호박이었어요. 속살이 부드럽고 은근히 귀한 재료라서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죠.
껍질을 얇게 벗기고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찜기에 살살 쪄냈어요. 그걸 또 부드럽게 으깨신 다음 쌀을 불려넣은 작은 냄비에 천천히 풀어넣으셨어요. 소금은 아주 조금, 들기름은 한 방울만. 그리고 마지막에 무염두유를 넣어서 마무리하셨어요. 죽 전체가 크림처럼 부드러워졌고 국물은 따뜻한 아이보리 빛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토마스가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은 순간 그는 눈을 감았고 잠시 숨을 내쉬었어요. 엄마도 조용히 옆에 앉아 같이 드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말이 필요 없었지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랑 숨소리만 부엌에 남았었죠. 그 죽은 유제품 대신 넣은 두유의 부드러운 단백질까지. 조용히 사람을 살리는 완전식이었어요.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다시 불을 지펴준 음식이었어요. 집안 가득 퍼지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향기 속에서 우리는 정말 가족처럼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했었죠. 그때 토마스가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작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이제 괜찮아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꼭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그날 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끙끙대는 소리랑 갑작스러운 쾅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고 그곳에 토마스가 쓰러져 있었어요. 바닥에 축 늘어진 채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땀에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다가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가 달려오셨고 그 얼굴은 이미 새하얘졌어요.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10분 정도 걸린다고 했지만 저한텐 1시간 같았어요. 구급차 안에서 저는 토마스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이 너무 차가워서 멀어진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끝인 건가요? 우리가 너무 늦은 걸까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달려들고 기계에 연결하고 간호사들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얼굴에 긴장만 가득했었죠. 저는 대기실에서 엄마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손만 천천히 눌러주셨죠. 몇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한 의사가 나왔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탈수 증세도 있고 항암 치료와 식사 변화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저는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다행히 토마스는 아직 저희 곁에 있었어요. 병실에 들어가 보니 토마스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팔에는 여러 관이 연결돼 있었지만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죠. 저는 그의 곁에 앉아서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넘기며 말했어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 그 순간 엄마가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토마스 팔에 손을 얹고 처음으로 한국어로 말하셨어요.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영어로도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먹을 수 없는 순간에도 요리를 하셨어요. 국을 저으셨고 밥을 찌셨고 식탁을 차리셨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사랑은 누가 얼마나 먹었느냐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랑은 힘들어도 계속 내어주는 마음에서 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울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그냥 터져버렸어요.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이 싸움은 단순히 암과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삶을 붙잡는 일이었고 서로를 지키는 일이었고 한 숟갈에 담긴 사랑을 놓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어요. 토마스 옆에서 손을 꼭 잡고 그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걸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저 숨 쉬는 것 자체에 감사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엄마는 병실에 오셨어요.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침대 옆 탁자에 작은 보온병 하나를 내려놓으셨어요. 죽 가져왔어. 시금치랑 된장이랑 넣고 아주 연하게 했어. 조금 나아지면 먹여.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그때 토마스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저를 바라보다가 보온병을 보고 말했어요. 엄마 음식 냄새 같아. 저는 웃으면서 동시에 울고 말았어요. 맞아. 우리 엄마 냄새야. 토마스는 병원에서 5날을 더 있었습니다. 많이 말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피곤해 보였고 몸도 지쳐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저에게 꼭 묻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은 엄마가 뭐 해주셨어?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에 수액줄이 연결된 채 누워있으면서도 엄마 밥은 늘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엄마는 날마다 다른 음식을 정성껏 싸우셨어요. 맑은 미역 두부국은 속이 편했고 생강을 살짝 넣은 단호박찜은 달콤하고 따뜻했죠. 시금치를 다져 넣은 죽은 목을 타고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토마스는 한 숟갈씩 아주 천천히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은 적은 없었지만 항상 그릇은 말끔히 비워져 있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그의 병상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나직이 말했죠. 음식들은 몸만 살리는 게 아닌 것 같아. 사람으로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그의 손을 꼭 잡았죠. 어떤 말보다 따뜻한 손길이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우리는 며칠 뒤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공기는 더 가볍고 햇살은 더 부드러웠고 집안엔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기운이 돌았어요. 물론 토마스는 아직 연약했어요. 몇 걸음 걷는 것도 벅찼고 금방 피곤해했죠. 그래서 저랑 엄마가 번갈아 가며 그를 도왔어요. 엄마는 매일 온 마음을 담아 몸을 살리는 밥상을 차리셨어요. 연근조림은 말랑하고 달콤했어요. 우엉은 얇게 썰어 참기름에 볶아 고소했고 백김치는 시원하고 자극이 없어 속을 편하게 해줬죠. 그리고 결국 엄마는 된장을 집에서 다시 담그기 시작하셨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병이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시간이 걸리지만 좋은 건 원래 오래 걸리는 거야. 절구에 참깨를 갈며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토마스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요리하시는 게 보여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엄마가 국을 저을 때조차 마치 한편의 노래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토마스가 물었어요. 저도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직 체력은 부족했지만 엄마는 웃으며 간을 보게 하셨어요. 짠가? 싱거운가? 그가 대답하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그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어가는 회복의 과정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토마스는 된장찌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애호박을 썰고 두부를 자르고 들깨를 곱게 갈아 스프처럼 풀어넣었어요. 그의 손길이 닿은 첫 번째 찌개였어요. 식탁에 앉은 그는 마치 상이라도 받은 셰프처럼 숟가락을 자랑스럽게 들었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죠. 이건 사랑을 위한 숟가락이야. 우린 모두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지요. 그 말은 농담이 아닌 진심이라는 걸요. 그날 밥상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간다는 의미 자체였어요. 생존이었고 연결이었고 희망이었어요. 식사 후 토마스는 의자에 기댄 채 말했어요. 처음 한국 음식 먹었을 땐 솔직히 좀 낯설었어. 짠 것도 많고 향도 강했는데 지금은 자꾸 생각나네. 엄마가 조용히 웃으셨어요. 잘 됐네. 내일은 특별한 거 해줄게. 뭔데요? 토마스가 묻자 엄마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삼계탕. 이번엔 뼈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줄게. 토마스는 두 팔을 번쩍 들며 외쳤어요. 준비됐어요. 그날 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암은 여전히 우리 삶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끝난 건 아니었죠. 암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사랑은 곁에 있고 음식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고 있었어요. 한 달 뒤 다시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한참 동안 스캔 사진을 들여다보셨어요. 너무 길었죠. 저는 숨을 참고 있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드디어 고개를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이 퍼지진 않았습니다. 크기도 거의 변함이 없네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 그 한 단어가 저희에겐 긴 겨울 끝에 해가 뜨는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토마스가 절 바라봤고 그가 웃기 전에 눈빛에서 이미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하셨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이 정도 상태의 환자들은 보통 더 빠르게 악화되거든요.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그 된장 덕분이에요. 하지만 그냥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미역국을 끓였어요. 먹여야 하니까가 아니라 먹고 싶어서요. 부엌은 더 이상 전쟁터 같지 않았어요.
치유가 일어나는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토마스는 버섯을 썰고 국을 저었고 저는 밥을 지었어요. 그리고 엄마는요? 그냥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바라보셨어요. 이젠 너희가 자라내라는 눈빛으로요. 저녁 식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보이지 않으셨어요. 식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죠. 나는 집으로 간다. 하지만 이 부엌은 계속 누군가를 살릴 거야. 엄마는 드라마 같은 이별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놀라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는 공항이셨죠? 엄마, 왜 말도 없이 가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딸, 지금이 딱 괜찮을 때야. 너희 둘만의 부엌이 필요하잖니. 그 말에 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는 언제나 그랬거든요. 말은 짧아도 마음은 가장 깊었죠. 그제야 알았어요. 이 부엌을 통해 토마스만 치유된 게 아니었다는 걸요. 저 역시 다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씩 아주 조용히요. 그 후 한 달 뒤 문 앞에서 작은 택배를 발견했어요. 수제 된장이 담긴 항아리 하나, 그리고 엄마가 직접 쓰신 짧은 쪽지. 얼굴도 눈물도 아닌 그저 기억이 아니라 맛과 손길을 남기고 싶으셨던 거예요. 정성과 온기를 항아리에 담아놓고 가셨어요. 이젠 너희 손을 믿는다. 몇 주 뒤 토마스가 창가에 서서 차를 들고 있는 걸 봤어요. 표정이 편안했고 피부색도 좋아졌고 눈빛도 밝았어요. 그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우리 떠나볼까? 어디로? 한국. 공기에서 된장 냄새 맡고 싶어. 진짜야? 어머님이 어떻게 그런 요리를 하셨는지 알고 싶어.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맛있어요라고 말하는 걸 직접 들어보고 싶어. 토마스는 김치 공장도 가보고 싶어라며 장난을 쳤고 저는 그 말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다가가서 그를 안았는데 그의 몸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숨소리도 안정적이었어요. 가자, 제가 속삭였어요. 당신을 살린 나라로. 그런데 한국에 가기 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토마스가 지역 웰빙 커뮤니티 행사에 연사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누군가 그의 이야기를 들었대요. 음식과 암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이야기요. 그는 15명 정도 되는 작은 모임 앞에 섰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감정이 꽉 차 있었어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요리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팠고 어느 날 국 한 그릇이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는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재료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마음에 대해서요. 국 하나 저을 때, 숟가락 하나 뜰 때 다 사랑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여성은 울었고 어떤 분은 레시피를 물어보셨어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한국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실 거예요? 토마스는 웃으며 말했어요. 바다에 갈 거예요. 해변에서 미역국을 먹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를 다시 살게 해준 나라에 고마워요. 그 후 우린 한국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어요. 토마스는 시장에서 된장 냄새를 맡고 작은 밥집에서 미역국을 먹으며 말했죠. 이 맛이에요. 나를 다시 살게 한 그 한 그릇.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삶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매일 끓이는 국물 속에 조용히 웃는 그 사람의 눈빛 안에 있더라고요. 그날 토마스는 말했어요. 이 한 그릇이 다시 나를 살아가게 만들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날 된장국 한 그릇이 그의 삶을 다시 데웠고 살고 싶은 마음은 바로 밥상 위에서 시작되었어요.